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원래 언더스탠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운동하면서 듣는다, 네. 뭐 설거지하면서 듣는다 이런 분들 많지만 네. 이분은 필기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그 미래를 잘 예측해주고 잘 찍어주기식으로 유명한데 네. 주식으로 예,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보통은 한 3, 4일 전에 찍어주면 제일 좋잖아. 근데 너무 이분은 미리 찍어줘. 내가 보기에 한 6개월 정도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항상 6개월, 3개월 뭐 옛날에 엔비디아를 몇 년 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하셨던 분이잖아요. 항상 안타깝게 해. 그래서 저희가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전 거 좀 찍어주시면 안 되냐 갖고 안 찍어줘. 말씀드리는데 그건 안 안 찍어줘. 된대. 예. 그건 안 된대. 긴 안목의 투자 예. 인사이트를 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뭐 미국 주식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예.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좋다면 뭐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인공지능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일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어떤 투자 인사이트로 연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원전 뭐 열심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들썩들썩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좀 이렇게 투자는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환경은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대량 해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실업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시설 투자 사이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줄 알고 이제 왕창 시설을 늘려놨는데 예. 지나가 보니까 이게 소비가 그게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많이 자르고 그다음에 또 설비를 다운사이징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나 가난해졌나? 이러고 소비를 더 줄이고 그럼 자산 가격 더 떨어지고 이런 걸 이제 디플레이션을 스파이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플레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 일본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디플레만 안 오면 된다. 그래서 막 돈을 풀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2000년대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예. 어차피 소비가 죽었잖아요.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플레는 논외로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풀린 돈들이 이 금융자산 가격을 올렸으니 요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신기술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거품이냐? 아직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거품을 논한다는 것은 그 산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실적이 나올 때 그게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냐, 요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터질 때는 아니고 특히 이제 신기술주라는 것들이 지금 고용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의 신규 고용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뭐 인공지능, 디지털, 뭐 그리고 바이오텍.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소비보다는 이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먼저 고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경기가 과열된 것도 아닌데 이 신기술이 고용도 만들어줘서 이 경기 하방 경직성을 갖춰주고 예, 그리고 뭐 기대는 있으니 주가는 오르고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라 그래요. 근데 요즘이 그렇다. 예, 계속 그래 왔던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 인플레이션의 시대네, 또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네, 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우려하다가도 이제 저 지표를 딱 보면 예, 그 역시 미국의 그 고용이 건재하기 때문에 여기 뭐 그렇게 지속성은 잃지 않았군.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심리가 회복되고. 야, 그리고 앞으로 디플레는 안 올 거야라고 단정해 주시는 근거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과도한 설비 투자가 예상과 틀렸을 때 생기는 게 디플레인데 네. 우리는 과도한 설비 투자 자체를 안 해 요즘. 네. 그러면 그냥 저성장 정도가 나타나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고용은 신기술 미래의 어떤 그런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니까 하니까. 예, 고용은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그 경기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마련해 준다. 와가지고. 야. 근데 기대는 있으니까 주가는 오른다. 음. 뭐 그러니 이건 굉장히 식은 죽 먹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예.
문제는 그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빚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부양하려면 정부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잘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역시 이 수명이 늘어나니까 결국 보험사나 연기금 입장에서는 갚아줘야 되는 돈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빚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가계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게들이 늘어나요. 거기 가게도 빚이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빚이 사방에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빚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떤 경제 주체나 이 밸런스 쉿, 대차 제조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를 다 갖고 있거든요. 부채가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돈으로 이 돈 벌어서 갚기에는 이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뭘까요? 급하게. 버는 돈이 많아지면 된다. 아니면 인플레로 물가를 올려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면 되죠. 낮춘다. 예, 그게 결국 자산 가치를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돈을 풀고 있죠. 근데 그 풀린 돈이 늙은 기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늙은 기업으로 가면 자산 가치가 잘 안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거품이 안 되려면 결국은 나중에 주가는 올랐어요. 실적도 올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늙은 기업은 실적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거품이 안 되려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죠? 신기술로 가야 거품을 된다.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규제를 풀어서 이 신기술 신성장을 계속 그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야, 그런 야, 상태이다. 저거는 부채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도 예. 용하게 인공지능이든 뭐 저 코인이든 뭐 혹은 뭐라고 합니까 메타버스든 하여간 네네. 그때 아슬아슬하게나마 이른바 이노베이션과 신기술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약간 좀 의심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상하게 너무 자산 가격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6%까지 올라왔다. 예. 저축이 처음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8% 정도였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PR이 27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품이라면 꺼진다면 미국 사람들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마치 미국 사람들은 미래의 부를 땡겨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빚이 감당이 안 되고 폭발하는구나 네. 자꾸. 미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제를 풀어서 신기술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은 혹시 그러면 그 2% 같은 조금 좀 불순분자들은 그 알트코인들 막 올라가고 시가총액 커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나쁘다 저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극단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거라도 이제 2%의 시각에서 보면 네. 그런 거라도 자꾸 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자산으로서 가격을 탄탄하게 유지해 주면서 심지어는 시총이 올라가는 게 네. 현재의 인류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다. 그 거품이 막 그냥 갑자기 꺼지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 자산 가격 상승이라면 나중에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보증이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런 더 것들이 좋죠. 더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게 그 어떤 것이든 네. 당장은 도움이 되는 거다. 일단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이다. 저 뭐 이런 거 부채를 보는 거죠. 쳐다보면 예, 예.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신기술주를 안심하고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학비만 많이 드는 가장이 돈 어떻게든 많이 벌어와야 되는 거하고 비슷하네.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가장이 뭘 하든 어.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든 그런 상황이다. 그럼 대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는 돈은 얘기죠. 나가는데 빚은 계속 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살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전기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소형 원자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형 원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디지털 경제가 오려면 사이버 보안의 문제를 해킹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신기술이 오기 위한 선결 과제가 소형 원자로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이렇게 보안이다.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런 투자는 안전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자로가 왜 필요한지는 오랜동안 여러 번 설명해 주셔서 야 네. 인공지능이 좋긴 좋은데 그게 전기 먹는 하마요. 네네. 그 전기는 새로 만들 수밖에 없어. 안 먹던 전기 먹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네. 보안 얘기도 이따가 해주시긴 하겠으나 보안이라는 것도 새로운 수요가 막 창출되는 겁니까? 보안은 그냥 뭔가 기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늘 따라가는 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런 커다란 어떤 그런 새로운 경제가 오려면은 디지털이 돼야 되는데 보안이 없으면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 디지털이 다 정보가 도난당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디지털 경제든 뭐든 간에. 어디든지 모여 있게 되는데 정보가 네네. 정보가 모여 있게 되는데 그 정보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본이라 네네. 그냥 보안 업체들이 하면 되는 거지. 예. 뭐 그게 그리 신산업이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 산업 자체가 뭐 이렇게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 산업이 단단해져야 다른 어떤 그러한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디지털 이런 게 다 정착될 수 있다. 그 말은 약간 보안이 지금 약간 취약한 모양이죠.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취약하다는 취약하죠. 평가를 굉장히 받- 취약하죠. 전기가 모자라듯이. 예, 지난번에 그래요? SKT 그 해킹 사태를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이런 폭풍이 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네. 소형 원자로부터 좀 배워보죠. 원자로를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트럼프는 이제 AI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밀리는 것이 지구 온난화보다 더 큰 위협이다. 예. 근데 전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지금 트럼프 얘기는 정부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 지금 신재생 막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하지 마라. 음. 예, 그리고 거기다 대출도 주지 말라. 음. 그 땅에다가 뭐 하라 그러던가요? 원전을 하자. 그렇죠. 지난 주말에 그 이 미국의 원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땅에다가 소형 원자로를 2026년 7월까지 적어도 3기 완성하라. 그리고 이제 그 규제 같은 경우도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너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줘라. 예.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트럼프는 소형 원자로로 약간 좀 돌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발전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천연가스로 발전을 한다 하면 그 전기를 송전할 수는 있습니까? 송전도 부족하죠. 송전도 해야죠.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가스가 나오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송전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전망이라는 건 이미 포화됐어요. 더 이상 느리기 어려워요. 예, 그러면 전력이 2배로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송전망에다가 전압과 전류를 2배씩 올렸어요. 그리고 네. 때려 넣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전류가 2배로 가지 않습니까?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예. 아마 전선이 엿가락처럼 축축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SMR로 만든 전기는 수요처 바로 옆에다 SMR을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서도 어차피 같은 송배전망을 이용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전 트래픽, 그러니까 송전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급받는 그 전기의 의존도를 줄이고 네. 지역의 전기 과부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로컬로. 예, 그러니까 그걸 분산형 전력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려면 일단 이 발전기를 껐다 켰다가 되게 수월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겠죠.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소형 원자로예요. 소형 원자로는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요?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소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피대기 표면적이 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그마니까 부피대기 표면적이 넓다고요. 그 얘기는 열 전달이 굉장히 빨라요. 성능이 고성능입니다. 제어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껐다 켰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를 끈다. 원전은 예. 원래 못 끄는 거 한 번 예. 나오면 한번 그러니까 그게 쭉 나오는 분열이 대형- 시작하면 계속 대형 되는 원전 건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더덕더덕 붙여있기 때문에 예. 여가다 켰다 하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그렇죠. 소형 원자로는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형 원전은 가동률을 줄이더라도 80% 밑으로 못 가요. 근데 그러겠죠? 소형 예. 원자로는 20%, 심지어는 그냥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소형 원자로를 몇 개 붙여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한 6개를 붙였는데 그 중에 2개는 끄고 돌린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라늄을 핵 분열을 하다가 스톱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좀 있다가 다시 분열. 예, 그러니까 조금 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껐다가 나중에 다시 킬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제어가 쉽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만 정확하게 알려면 그건가요? 그러면 끄면 아예 핵 분열이 끝나냐? 아니면 핵 분열은 지가 하고 계속되는데. 있더라도 조그만 놈이니까 그냥 오지 마 이러면 그냥 잠깐 눈 가리고 마는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궁금한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안에 그 중성자가 결국 핵분열을 이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어. 중성자를 뭐 제어봉으로 쉽게 꺼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야, SMR은 막는 거죠. 생각도 못했던 장점도 또 있네요, 진짜. 예.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 켜고 끄는 개념이 없죠. 예.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 배터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런 어떤 분산형 전력망에는 소형 원자로가 최적인데, 일단 이제 전기가 일단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발전 용량 자체를 또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무탄소 전기의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거의 원자력이 이제 우세하니까 예. 그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대형 원전을 할까요? 근데 이제 2013년에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조지아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복을 3호기 4호기를 했었습니다. 예. 2013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끝내자 그랬는데 2023년까지 갔어요. 음. 그러는 바람에 발전 단가가 2.4배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에 뭐 그 코로나 쇼크로 인한 공급망 혼선, 뭐 고금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규제를 못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건설 개념이라고요. 건설. 그러니까 이 원전 건설 관련된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많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경험도 많이 사라지고. 예. 그래서 2017년에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도산을 했어요. 예, 반면에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건설이 아니라 매니팩처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데 특수 합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합금이 위성이나 휴머노이드 같은데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펜터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 합금 만드는 예. 그런 인프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밀 기계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예요. 지난번에 이 핵 잠수함의 그 마이크로 리액터 말씀드리면서 미국은 핵 농도 93%짜리 쓴다. 그래서 이 리액터가 좀 조그맣고 소리도 덜 나서 스텔스 기능이 좋다. 반면에 러시아는 30%짜리밖에 못 쓴다. 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소형 원자로는 2017년부터 그 기술이 본격화됐어요. 그때 리더십을 잡은 게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는 핵 강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걸 핵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미국한테 뺏겼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지금 소형 원자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미국이 추진하는 이 SMR이 3.5세대가 있고 4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부터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3.5세대는 기존의 경수로의 그 원전을 그냥 사이즈만 줄여놓은 거예요. 사이즈만 줄여도 소형이기 때문에 이 열전달이 빠르고 굉장히 고기능이다 예. 만들 수 있고 4세대는 감속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구조. 근데 3.5세대는 기존의 구조를 가졌다면 규제 받기 훨씬 편하고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규제를 끝낸 그런 원자로도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규제를 통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 공사 기간 짧으면 무조건 쌉니다. 싼 게 최고죠. 당연히. 그래서 3.5세대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뉴스케일 파워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세대는 있긴 있지만 네. 다른 거는 아직 완전 검증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유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3.5세대 SMR하고
신재생하고의 발전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 발전 단가라는 게 뭐냐면 그 발전 시설의 생존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그러니까 네. 설립 비용, 유지 비용, 연료 비용, 금융 비용, 해체 비용까지 다 예. 그거를 뭐로 나누냐면 그 생존 기간 동안에 낼 수 있는 발전 용량 총량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형 원자로 뉴스케일 파워의 77메가와트짜리 거는 1메가와트 만드는데 한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와. 그리고 해상 풍력은 이 ESS하고 붙이면은 17만 원에서 23만 원이니까 소형 원자로보다 조금 더 비싸죠. 예. 그다음에 태양광이 좀 비슷합니다. 12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에서 9만 원이니까 싸긴 확실히 싸네. 싸긴 싸죠. 확실히 근데 싸긴 싸네. 천연가스는 그 대용량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못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분산형 전력망에는 이거 쓰지 못해요. 근데 저렇게 이게 미국도 태양광이 굉장히 싼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저 뉴스케일 파워의 저 가격이 태양광하고 비슷하다. 네네. 그럼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원래 그 SMR이 아직은 너무 초반이어서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다 하기가 쉽지 않아.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좀 비싸. 좀 비싼 걸로 알았는데. 약간 안 대표님이 약간 좀 직관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 가격이에요. 똑같은 얘기 나도 했는데 지금.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게 이론적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거보다 비싸지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갈 거다. 네네. 현재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천연가스는 이 분산형 전력망이 안 되니까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을까요? 그 송전망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앙에서 날아오는 것만 큰 받을 수 걸로 있으니까. 지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 분산형은 안 된다. 네네. 아, 천연가스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첨두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껐다 예. 켰다 할 수 있게. 네.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작게는 안 된다는 거는 서로 작게는 충돌 아닙니까? 아니죠. 아, 대용량으로 껐다 대용량으로 켰다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피션시가 나타난다, 효율성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단가를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하나 고려 안 된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는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 그렇죠. 열입니다. 열이 나니까. 열이 예. 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300도가 넘는 예. 뭐 고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거는 100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높은 온도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탄소로 쪼개서 아. 수소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쓰고 예. 탄소는 고급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페어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13만 원, 2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거의 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가스도 페어리 있죠. 예. 근데 10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저게 더 높아요. 예, 이게 훨씬 높은 열이 있다는 훨씬 거죠. 높구나.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제 그 페어를 갖고 얘도 발전을 하게 되면 얘하고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하고 소형 원자로가 발전 단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그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도 굉장한 그 단가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천연가스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망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다. 네. 이런 거가 있는 거고. 근데 소형 원자로가 그렇게 좋은데 왜 보급이 늦었을까요? 수용성. 여전히 그러니까.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소형이라도 하여튼 우리 집 근처에 원전 있는 건 싫어. 아까 그 안 대표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시행착오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 뉴스케일이 원래 올해 말부터 2029년까지 소형 원자로를 유타주에 전기 공급하느라고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예. 근데 그 계획이 취소됐어요. 2023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SMR 아직 멀었구나.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단가가 60%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니까 왜 사실 60% 올라왔어요? 뉴스케일이 이미 뭐 이제 그 규제는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규제 통과했다는 것과 실제로 만들어 본 것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소형 원자로는 워낙 고성능이다,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 펌프 없이 증기의 순환이 자연적으로 된다, 자연 대류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연 대류가 되려면 일정한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높이가 안 나와요. 높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증기가
이 순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 식었다가 다시 더웠다가 하는 거. 그 순환하는 걸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안 나오니까 지금 뭐 계속 푸드덕거리고 있어요. 아, 그 높이가 있어서 그 높이 차로 인해서 저절로 네. 식구 그렇죠. 더가지고 식구 하면 덮고, 열심히 식구 돌 덮고. 텐데 네네. 요 짧은 거 안에서는 잘 네. 돌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그 창업한 회사가 있잖아요. 예. 이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걸로 정부로부터 이제 그 정부 과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솔루션 개발하고 있죠. 이거 마치면 이제 한번 그 뉴스케일에다가 제안을 해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서 안 되는 거는 강제로 에너지를 넣어서 강제로 돌리면 되는데 그거는 너무 또 돈 드는 일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펌프가 만약에 나중에 정전돼서 스톱하면 어떻게 해요? 펌프 고장 나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또 그렇지, 열이 네. 발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터지는구나. 이 별개의 어떤 그런 안정 장치가 없는 게 무조건 안전한 거예요. 그러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약속했었는데 그걸 못 지킨다는 거죠. 그거는 네. 기술 어떤 류의 접근으로 그걸 풀어요? 높이 그럼 만드는 수밖에는 없. 높이 만든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 그 다른 부품을 작게 만들어야죠. 아. 다른 부품을 작게 만들 그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해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미국 애들이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네, 높이라는 게 조금 더 높게 짓는 게 어려운가 봐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제어봉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젓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어봉이 길어지면 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예,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구나 그게 되면. 예. 정말 이과는 생각도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사실 유타주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유타주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 주민들도 풍력을 좋아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냥 엄한 데다가 그냥 소형 원자로를 또 제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소형 원자로는 확실히 학습 효과는 빨라요.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 공기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에 따른 학습 효과가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이 음. 소형 원자는 공기도 짧고 또 여러 개의 소형 원자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신재생 원전보다 훨씬 더 이 발전 단가가 싸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의 그 3.5세대 조금 네. 옛날 거랑 비슷한 거 그게 그래도 제일 빨리 시도가 될까요? 어쨌든 그거 네. 아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그냥 네. 4세대 말씀하셨던 뭐 공안에 들어갔다는 등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게 그냥 바로 도입될 수는 없어요. 다 그런 좋은데 일단 시행착오가 그쪽은 더 많고 또 규제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규제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는 공사 기간 자체가 길어져서 어쨌든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 단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발전 단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3.5세대부터 들어올 것이다. 4세대도 추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훨씬 더 엑설런트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왜 헤매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이 4세대 원전 회사가 테라파워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2024년에 소형 원자로 한 기를 착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4세대 원전은 고농축 우라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년이 딜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우라늄 농축은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왜 러시아 거 이걸 러시아를 왜 갖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예.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한번 났었죠. 그때 우라늄 가격 폭락했거든요. 예. 미국의 민간 우라늄 업자 다 그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 난 다음에 미국 주택 그 공급업체들이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집값이 비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이란 나라가 상업용으로 뭐 우라늄 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업체 다 철수하고 군사용으로만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러시아는 좀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는 저급 우라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고급이다, 저급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예. 우라늄 235의 함량이 높다, 고급입니다. 우라늄 238과 불순물이 많다, 저급이에요. 순수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우라늄 235가 일을 거의 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라늄 238을 어떻게 재활용할까가 러시아의 고민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원전의 그 기본 가동 원리 또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중성자 한 마리를 딱 집어넣어요. 그럼 중성자가
우라늄 235를 파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핵 분열이 일어나죠. 예. 그럼 질량 손실이 일어나요. 예. 그 질량 손실만큼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뺏쓰는 게 원자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중성자가 워낙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예. 이 속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성자와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수소,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자 H2O를 예. 넣어가지고 감속을 시키는 거죠. 러시아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예. 그래서 고속로라고 한다고요. 이게 중성자가 빠르면 우라늄 235로 못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 우라늄 238로 38. 들어가죠. 예. 그럼 플루토늄 돼요. 예. 그럼 폐기물에 플루토늄이 다량 나온다고요. 예.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러시아는 그걸 의도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이제 이게 고속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라늄 235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시동이 안 걸려요. 그걸 만회해주기 위해서 이 핵의 농도를 좀 높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거의 80% 내지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러지 말고 미국도 우라늄 이 농축 우라늄 생산 민간 어떤 생산 인프라를 마련하라라고 이번 행정명령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되면 일단 수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까메코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캐나다 업체인데 여기 사실 농축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불순물을 씻어내는 정제하는 업체거든요. 예. 근데도 뭐 우라늄이 많이 사용되면 뭐 그것도 어쨌든 씻어내는 애들 있어야 되니까. 수요는 많아질 거고 본격적으로 농축시키는 데는 BWX 테크놀로지예요. 여기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미국의 핵 안전국하고 함께 지금 이 핵 농축을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 업체니까 미국 자생적인 핵 농축이 필요하면 결국 이런 회사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미국의 정부 기업하고 정부 기관하고 함께 하는 데가 BWX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까메코를 말씀드리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미국의 2017년에 웨스팅하우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49%의 지분을 까메코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 51%는 이제 그 저기 프라이빗 에쿼티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그 소형 원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메코는 소형 원자로 익스포저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자로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이 이 4세대 나트륨 소형 원자로 그 개발하고 있고 포스코 ENC가 뭐 4세대 고온가스 원자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은 아무래도 뭐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이 원자로 설계 안 하고 그냥 부품만 만들어 팔겠다. 터빈이니까. 터빈인지 차라리 원자로인지.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터빈은 필요할 테니까. 어쨌든 나는 그냥 누가 이겨도 그것만 먹겠다. 뭐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 마이크로 리액터 같은 걸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70메가에서 한 300메가 정도의 그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는 20메가 미만의 아주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는 이 중앙에서 오는 전력의 공급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분산형 전력망 그러니까 스스로 전력의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전량, 송전 트래픽을 좀 줄이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리액터는 완전히 어떤 그 시설에 달라붙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다. 그럼 거기에 달라붙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쓰는 산업 단지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단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망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군사 위성이라든가 그다음 핵 잠수함 그다음에 섬이나 광산 같은 겨우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전기를 독립적 발전원을 계속 공급해 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산업 단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긴 수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는 전력들, 그러니까 고성능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작을수록 화끈하게 열 전달 빠르니까 이제 그 성능이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성능 긴 수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패시브 세프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아서 안전장치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구조 자체로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펌프 없이 그냥 자연 대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방어적 제어봉. 그러니까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서 과열됐다. 그러면 제어봉이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중성자 다 흡수해가지고 핵 분열을 멈춰버리는 그런 이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잘 가동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BWX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로 리액터는 아마 제일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위성하고 아니면 핵 잠수함에 쓰이는 것들이 미국 업체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는 2025년부터 2026년 그 사이에 좀 그 육상에서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마이크로 리액터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출시할 계획이고 2030년 초에는 민간 마이크로 리액터도 상용화할 계획을 갖고 그동안은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군수용으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민간용으로 넘어온다. 뭐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가 핵안보국하고 함께 핵연료 농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오픈 AI의 CEO인 샘 올츠만이 4.9% 지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픈 AI가 그 데이터 센터 만들 때마다 따라가서 그 뒤에 마이크로 리액터를 붙일 것이다. 그래서 2044년까지 거의 12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뭐 바인딩된 건 아니지만 네. 얘네는 이제 그 마이크로 리액터를 아마 조만 몇 년 안에 낼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그쪽은 나오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빨리 나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라고 이 회사는 2024년 5월에 상장됐으니까 1년 됐네요. 예.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합니다. 아까 이 마이크로 리액터는 고성능 진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세대가 표준이에요. 그걸 내려면. 근데 3세대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받기는 좀 편하겠죠. 그러나 성능이 좀 떨어져서 그 저전력에 사용되는 시설, 거기에 좀 제한적인 틈새 시장으로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그러나 좁게 이렇게 가는 거고. 다만 이 회사의 대표께서 중국계 미국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하죠. 오클로는 사실상 오픈 AI의 대표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네네. 매출이 거의 계획돼 있는 상태인 그래서 거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오픈 AI하고 오클로하고 서로 무조건 같이 갈 상호 거다. 의존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력 공급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보안. 네. 사이버 보안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고 또 데이터가 되게 좀 가치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훔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일단 들어오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도 일단 돈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안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참 머물면서 고정 간첩처럼 쭉 보면서 어느 게 두리번 하면서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정보인가 찾아보고 나중에 나갈 때도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들키지 않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들어가는 거죠. SKT도 뭐 3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빨대를 꼽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SKT 같은 경우도 만약 이번에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을 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SKT가 발견해서 그걸 제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해킹 당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클 트러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트코인 초기에 그 생태계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많이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AT&T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가맹점 직원이 이 사람 유심의 정보를 빼돌렸어요. 그래서 복제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 직원이라는 거는 AT&T의 내부 직원도 아니에요. 외부 직원이고 또 사람 같은 것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펀드 매니저가 이제 그 기업 방문을 한다는 거는
미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돈이 되는 정보 얻으면 안 되죠. 이 내부 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해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 주변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소한 정보를 막 얻고 자기의 인사이트를 딱 반영시켜서 모자익을 해가지고 이 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그냥 뭐 내부자를 설득해서 그냥 내부 정보를 얻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 갈 수도 있지만. 예. 근데 해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SKT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그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방호벽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꺼냈을 때만 암호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방호벽을 지키는 사람을 잘 포섭했다 그러면 그럼 로 데이터 그냥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암호화해서 꺼내 쓰는 정보를 쓴 다음에 바로 폐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다음에 또 쓰니까 귀찮아서 그냥 가만두자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암호키가 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이나 둘 다 인공지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데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그렇습니다. 결국 막 이 사이버 보안의 끝판왕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로 뚫으려고 하고 양자 컴퓨터로 날리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나는 사이버 보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나중에 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종착역은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공격을 그걸로 하니까 방어도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가 간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해커가 이제 훔쳐서 도망갔어요. 내가 따라갔습니다. 러시아 안으로 숨었어요.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졌어도 자국민이잖아요. 네. 그걸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계가 오려면 국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한 이 인터넷이 아니라 글로벌 싱글넷이 돼야 예. 요게 좀 디지털이 좀 보급이 쉬워질 것 같은데 만약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망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투자가 아직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커가 뚫으면 뚫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미국도 뭐 뚫리고 그렇긴 그렇더라고요. 예, 다. 근데 그 얘기는 그 전문적인 그 이 방어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해킹을 막으려면 해커의 어떤 그러한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킹과 사이버 보안을 동시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그냥 뭐 잘해야 본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고 안 나면 티가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이거 지켜라 하고 가이던스를 줍니다. 예. 일종의 강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설령 뚫렸어도 면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뚫리면 그 기업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아직 투자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보험으로 떼워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냥 돈으로 떼운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해킹이 자꾸 빈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터졌을 때 엄청나게 피해 금액이 커요. 예. 그러니까 보험사도 손해율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보험 상품을 계속 철수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이버 보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이 어려운데 이거를 해결하는 이 미래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해커들은 나름대로야 또 고유의 동작들이 있어요. 취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를 고용을 많이 한다. 예? 해커를 고용을 많이 해서 화이트 해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예. 근데 예를 들어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예. 일반인들이 뭐 저 새벽에 막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뭐 통화 기록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운다든가 이런 수상한 행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급 정보를 털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커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고유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턴. 그런 걸 그런 걸 잘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안다 그러면 얘가 해킹하기
전부터 이제 주시에서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리 디텍션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G, 6G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해커가 이 훔쳐가 도망가는 속도가 1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사후 대응은 이제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얼리 디텍션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훔쳤다면 그 훔친 정보가 바로 쓰레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거죠. 훔쳤는데 왜 바로 쓰레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그 로봇에다가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변조했어요. 빼갔어요. 그러면 예. 로봇이 이상한 행동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양자 통신을 이용하잖아요. 양자라는 거는 0과 1을 동시에 확률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터셉트 하는 순간 0 아니면 1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돼 버린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통신 중의 보안은 양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단말기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백신을 쓰지 않습니까? 예. 백신이라는 건 그 과거에 있어왔던 해킹의 패턴을 그냥 거기에 대한 면역뿐이에요. 예. 이제 새로운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뭐 하나의 힌트를 얻으면 뭐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어디 하나 노드를 해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시값, 그 다음에 해시값, 줄줄이 사탕으로 해시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해킹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PC 단말기는 이 블록체인처럼 데이터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뭐 도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재밌다 하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단말기 내 엔드포인트 여기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단말기와 사용자 중간에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해킹 요걸 막는 거는 G스케일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Z 스케일러. 그 회사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럼 그동안 이제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러게요. 이걸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제 세계적으로 로컬 PC나 서버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해킹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그 글로벌 해킹 클라우드에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동시에. 그래서 거기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든 해킹 패턴이 다 그런 것들을 꿰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올리는 사람이 누군데? 누가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예. 그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거를 공동 클라우드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새로운 해킹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 회사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알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에다가 예. 이 해킹 데이터를 크라우딩한다, 모은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북적북적하다. 네네네. 그런.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지금의 요주의 해킹 패턴이 무엇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바이러스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견하고 대응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기적 검사가 아니라 예. 실시간 면역이고 예방이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다 뭐 이런 건데 도대체 이런 역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해킹 그 패턴 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 클라우드에서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뭘 아냐면 아까 말씀드린 해커가 하는 습관 같은 걸 패턴. 알아요. 예, 고유의 동작 같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전에 없었던 그런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예. 너는 하는 행동 자체가 좀 이상해. 너는 그 습관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부터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얼리 디텍션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공동 클라우드라는 건 어차피 인프라니까 예. 스케일업, 그러니까 확장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 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 그렇겠네, 데이터가 그렇겠네. 이 학습을 좀 더 완벽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왜 아직까지 돈을 못 버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아직 이익을 못 내거든요. 예. 근데 시가총액은 140조 원이 됐어요. 우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이익을 못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나? 그러니까 보안 분야에서는 기술력은 1위는 1위인데 그렇죠. 예. 왜 그러니까 돈이 안 왜 되지? 아직 이익을 못 냈을까? 그러니까
뭐 가입자를 모은 후에 구독 서비스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이 클라우드 인프라 만드느라고 R&D는 했을 테고 고정비 들어갔을 거고. 근데 지금까지 이 보안 투자가 소극적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안 오고 어딜 갔다 그랬죠? 어디 갔냐고요? 예. 어딜 갔다? 보험회사. 예, 보험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킹이 빈발하고 예, 이제 보험 상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올 수밖에 없다. 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 어느 선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때 저기 주가가 급등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먼텀은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제 확인차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해커도 고유의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이버 보안 업체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업체도 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습성이죠? 교수의 습성이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네. 이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예. 얘가 내부 룰을 잘 지키고 있나? 자꾸 룰이 뭐야? 이러고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해커들도 저놈이구만 알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계를 하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특징 중에 네.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하나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 그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기업들 간에 다 운영 체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각각이에요. 예.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이게 내분지 외분지 이상한 건지 정상적인 건지 이게 구분하기 쉽고 네. 이 문제가 이 단말기 내부에서 발생을 했느냐 아니면은 네트워크냐 클라우드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데 다 제각각이니까 이거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산하기관이 데이터 표준화를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털릴 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패권하고도 직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관한테도 데이터 표준화를 막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의 비용이 급격하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점점 더 네. 클라우드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추세잖아요. 점점 더 기업이 갖고 있지 말고 클라우드에 올리자. 뭐 구글이 네네. 갖고 있는, 뭐 아마존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 올리는데 그러면 그 클라우드에 올린 데이터의 보안은 네네. 그 클라우드를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굉장히 소수의 클라우드 업체만 네네. 남고 맞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보안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만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보안을 그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예, 그런 업체에다 다 맡기는 거죠. 아예 그럼 네. 아무리 그런 게 예. 되더라도 네네. 아. 그러니까 외주로 다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사이버 보안 업체만큼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그런 산업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커다란 업체가 더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요. 외주에 결국 맡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또 하나 이제 그 기업들이 이 보안 업체에다가 맡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 맡겼는데 그 자기의 저기 기업 기밀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빠져나갈까봐 또 그런 거 그럴 수도 아닙니까? 있고. 예. 예, 근데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뭐 그게 털릴까봐 고민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더 커져서 그러한 신용이 생긴다 그러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버 보안 그러면은 팔란티어를 생각해요. 예. 그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팔란티어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야. 그래서 이 팔란티어라는 업체는 이 굉장히 따로따로 노는 그런 데이터들에게 레이블을 주어서 그 연관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아주 그 정통한 회사죠. 그러니까 꼭 보안 쪽 아니라도 다른 쪽에도 응용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떤 데이터가 막 날라 들어와도 그거를 이제 그 의미를 찾아주는. 연관 관계를 두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예. 이게 어떻게 보안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깊이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해요. 최소한 이 데이터 간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느냐
그럼 기본 구조를 파악하려면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잘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특정한 산업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네. 하나만 놓쳐도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방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료, 금융 이런 데는 이 팔란티어의 빠른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게 되는 거고 이제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약간 범용 서비스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도메인 날리지가 모든 걸 다 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 인공지능이 커버하는 거죠. 대충 패턴을 잡아서 이거는 요런 거야. 놓치는 부분이 없이 어떤 응급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대표는 피터 틸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페이팔 공동 창업자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링크인의 그 이 창업자 리도 호프만 예, 이런 사람도 있었고 유능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또 이제 그 제이디 반스 부통령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되게 그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팔란티어의 대표가 피터 틸이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이 피터 틸이 2000년대 초반에 페이팔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가 되게 이제 온라인 금융 초기였으니까 얼마나 사기 거래가 많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 거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관계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잠재적 사기 거래를 파악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기의 패턴은 개별 데이터를 봐서는 모른다.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야 드디어 사기가 보인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팔란티어의 자산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패턴을 파악해서 네네.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당장 해킹이 벌어졌냐 하는 거는 얼리 디텍션. 예. 그러니까 이 범죄들이 그러니까 해커들이 흔히 갖고 있는 습성들을 파악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얼리 디텍션을 잘한다.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뚫렸다면 예. 걔가 이제 고정 간첩처럼 들어와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색출하는 거는 팔란티어가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주체가 하는 행동들을 모아서 그 연관시켜 봤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해괴하다. 이러면 얘는 해커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간첩을 색출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 경로가 어떻다. 이런 걸 아는 거는 팔란티어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얼리 디텍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고정 간첩 색출하는 거는 팔란티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아하. 예.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두 업체 중에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먼저 잡는 거냐? 고정 간첩을 잘 잡는 애냐?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후자 팔란티어가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5G, 6G 예.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그 통신이 빨라질수록 얼리 디텍션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확실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얼리 디텍션을 잘 하고. 근데 아까 이제 그 해커들이 이제 침입을 하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흔적을 남긴다. 숨으려고 한다. 한 번 하면 두리번거린다. 이제는 이 데이터가 너무 발리어블해요. 훔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 준비하고 음. 공부하죠. 음. 예,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럴수록 더 뚫릴 것 같죠. 예, 예. 이제 아무리 얼리 디텍션을 잘해도 어. 뚫리는 횟수가 늘어나서 고정 간첩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색출해가지고 검거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 중요하죠. 이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자기도 팔란티어의 역할을 조금씩 이제 캐치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보안과 관련해서는 네, 가끔씩 그 기분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문제가 생기는 게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게 뭐 사람 죽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민망한 일이고 이번에 SK텔레콤 그 이슈도 네네. 뭐 전 국민이 뭐 분노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고 즉
그냥 보험으로 해결할 끝까지 계속 그런 일 아니겠는가. 네네. 그게 더 비용 세이빙 더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 그렇습니다. 아니냐? 보안으로 인해서 뭔가 엄청난 게 털리는 거라면 야 이거는 잡아야지 이거 뭐 보험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싶은데 네. 대체로는 보험으로 해결될 보험으로 해결될 일을 실제로 막으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네. 어. 근데 이제 사고가 예. 약간 조금 발생하면 네. 그 보험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약간 발생하는 걸 다수가 그냥 그거 그냥 돈을 내서 이제 맞아요. 스프레드 시키는 건데 그게 만약에 많아지면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업체가 커지면 결국 보험료 이하로 그 커버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역할이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두드려 맞아도 난 보험으로 네네. 커버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럼 그렇게 저는 버티는 거고. 그 회사를 투자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다 완전히 보면 이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환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게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럼 무조건 막아야지. 그건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니까 네, 무조건 네. 막아야 되는 환경인 거고. 네네. 그냥 욕 좀 먹고 만다고 하면 조금 개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해커가 똑똑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해킹되면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뚫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왜 아직까지 잘 방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암호 만들 때 특수 문자를 사용해서 8개 하죠. 예. 근데 여기는 256개예요. 암호 길이가. 그러니까 뚫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한테는 값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어떤 노드를 해킹하면 다음 해시, 그 다음 해시 다 난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유지수 사탕으로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안 된다. 예. 근데 이 양자 컴퓨터의 이 글로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 난수를 찾는데 아주 특화돼 있어요. 잘 찾습니다. 예. 여러분들 블록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들 개인 지갑도 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거래할 때 개인 키로 공개 키를 만들죠. 그 자물쇠가 어떤 주체가 만들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언제 얼마의 규모가 어디서 어디로 넘어갔다 하는 건 모두가 공개 키를 네, 통해서 예. 확인하는 예. 바고 공증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나 공개 키를 통해서 그 개인 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신원이 무엇이고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물을 거래해서 이건 모르는 거죠. 역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칭 암호학을 쓰거든요. 네. 공개 키에서는 예. 그 공개 키의 그 함수가 뭐냐면 ECDSA라는 함수예요. 거기서 E가 뭐냐면 엘립티컬하다고요. 네. 타원형 함수예요. 그 함수가 역산이 잘 안 돼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50m를 갔어요. 몇 번 걸었을까요? 나의 보폭은 걸을 때마다 다 틀려요. 예. 수많은 조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자 컴퓨터의 그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에 아주 특화돼 있어요. 이거 그 무수한 조합을 동시에 계산해 버린다고요. 예. 뚫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갑도 털 수 있고 뭐 이제 사인이나 거래를 위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제일 못하는 게 뭔가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에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오류들 예. 뭐 그런 걸 문제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 컴퓨터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끝까지 계산을 다 해야 풀린다. 사소한 계산도 뭐 이렇게 되면 안 이제 되는 그 거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자 내성 암호를 가장 잘 그 퓨어 플레이, 그러니까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큐 퀀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양자 내성 암호는 뭐 빅텍도 하지만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아이온큐나 이런 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큐 퀀텀이 가장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하는 가장 전문적인 회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양자 내성 암호를 만들었으면 누구든지 뚫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뚫고 예. 싶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더센 창을 만들겠지. 예,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게이트웨이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더 발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창이냐 방패냐 싸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없이 해킹도 가능하냐? 사실 이거는 이 블록체인을 뚫는 게 아니라 난수 생성기를 뚫을 수는 있어요. 해킹할 수 있죠. 그러면 네. 더 이상 난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예측 가능한 숫자가 되는 건데 2013년에 그 저기 안드로이드 비트코인 월렛이 한번 뚫렸었죠. 수백 개가 뚫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이 암호화폐 앱이 좀 약간 부실하거나 운영 체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해킹을 안 했는데도 뚫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개 키에서 ECDSA라는 함수가 이제 난수를 주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똑같은 난수를 계속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을 만한 암호화폐 앱을 사용하시라. 거래소를 사용하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키를 사용했을 때 잠시라도 메모리엔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SKT 그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뭐 9.7 기가바이트인가 그렇게 나갔다고 얘기했지만 예. 뭐가 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해커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암호화폐 어떤 거래 내역도 좀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면 그 여러분들 휴대폰의 그 메모리에 잠깐 올라가 앉아 있다가 예. 고정 간접처럼 잠깐 올라오는 그 개인 키를 탈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휴대폰 갖고 쓸데없는 그런 거래는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형 원자로하고 사이버 보안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야 정리다. 야 여기 역시 그래서- 교수님 스타일이야. 스케이퍼.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소형 원자로밖에 없다. 근데 일단 싼 3.5세대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4세대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4세대는 상장 종목이 없다. 예. 그 대신에 이 4세대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그 고농축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BWX 테크놀로지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을 씻어내는 거는 카메코. 근데 카메코는 웨스팅하우스를 지분 49% 인수했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에 익스포저가 있다. 그다음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품 소형 원자로 부품 제작이 전념하니까 이건 말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 쪽에서는 역시 그동안 가장 그 트랙 레코드가 좋았던 BWX 테크놀로지, 뭐 군사 위성이라든가 핵 잠수함. 예. 그다음에 오클로라는 회사는 이제 오픈 AI의 그 데이터 센터에 따라다니면서 이 마이크로 리액터를 공급할 것이고 예.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세대 구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규제 통과는 좀 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전력의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서 이 해커들의 습성을 알아서 미리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얼리 디텍션이 가능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데이터에 의미를 주어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할 수 있는 팔란티어 예. 이 두 업체가 이제 보안 시장이 쌍두마차로 클 것이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이버 보안의 끝판왕은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쪽에서는 그 퓨어 플레이가 아키 퀀텀이고 그럴수록 더 양자 컴퓨터를 뚫으려고 개발을 할 것이다. 리게티 컴퓨팅.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들어가서 진짜 주가를 다 봐봐야 되겠다. 이 이 뉴클리어 파워는 지금 엄청 급등했어요. 이미 요번에 트럼프가 교수님이 먼저 한 다음에 교수님이 1년 조금 더 됐지. 그 전에 7달러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주선화 그랬는데 뭐야 계속 꼬라박고 있는 주식을 왜 사래? 그게 35달러 아닙니까 지금? 저 뉴클리어 파워 조금 샀다가 중간에 못 참고 팔았잖아. 정말 15불에 팔았죠? 10불에 샀다가. 정말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제가 여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 달 전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꼭 나오기 전에 뭐 터져가지고 꼭 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아까 이제 이 프로님 저를 소개해 주실 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예, 크게 길게 보는 거니까 길게.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는 이 중에 관심 있는 거 있습니까? 뭐 관심 있는 종목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찍어봐요. 이 중에서 제일 오늘 들었던 회사 중에 제일 그것만 관심 빼고 있는 사라고 하려고. 그렇지.
제 관심 빨리 찍어봐. 화나면 다 사버립니다. 근데 오늘 내일 또 주가 못 올라 다. 저는 보안보다는 원전 쪽에 조금 더 관심은 있는데 돈 버는 속도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근데 원전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카메코 거기는 시총이 엄청나네 여기도. 우리 캐나다 시사 네. 아까 전에 263억 불이면 시총이 40조예요, 40조. 어우. 주가는 사상 최고치. 다. 알겠습니다. 자, 잘 가만히 알고 있으면 예. 기회가 오겠죠.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저는 BWX 테크놀로지 오늘 사러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